자, 우리 이제 이어서 그 최단 기간부터 볼 건데요. 주택의 최단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상가의 최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2년, 상가 1년. 그럼 뭐가 좀 짧은 맛이 있어요? 상가가 좀 짧고요. 또 사실 상가는 우리 시설 투자 같은 걸 하고 들어가니까 1년이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5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또 5년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장사가 잘 될 때, 그러니까 더 있고 싶을 때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최대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 그 계약 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최장 5년에서부터 가로 부분까지 전체 다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를 하나만 잡을게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자, 그러면 최초 1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몇 번 행사할 수 있을까요? 1년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몇 번 행사할 수 있냐면 4번을 행사할 수 있죠. 합의 5년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요, 무조건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어. 그 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냐면, 오른쪽 비고 1번에 보니까 임대인 거절 사유라고 하는 게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와 있죠. 거기에서 3가지 정도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째,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을 때, 거기 3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3기가 뭐죠?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3번 동안 연체했으면 잘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장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랬죠. 그죠? 거기는 뭐가 중요해 보여요? 딱 봐도 중대한 과실. 과실에는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과실? 중과실일 때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7번도 좀 출제 잘 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철거나 재건축.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철거나 재건축은 왜 하는 거예요? 1번 임차인이 미워서, 2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3기 이상 차임 연체, 그 다음에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그리고 철거나 재건축. 이렇게 3가지 일단 기억하시고, 그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거절할 수 있다.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왼쪽 오셔서 차임 증감 청구. 이것도 1월 26일 날 개정이 좀 됐는데, 원래 주택하고 상가가 이 증감 청구율이 한도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졌어요, 이제. 연 몇 퍼센트? 5%.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이게 원래는 달랐는데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든 상가든 몇 퍼센트?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질문. 내리는 거는 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내리는 거는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감액은 제한이 없고요. 증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차임 전환율은 그 항목에다가, 즉 월차임 전환율 제목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하세요. 하셔가지고 바로 왼쪽에 여백으로 한번 빼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를 뭘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이율을 말해. 이율. 응? 그러니까 뭐 가령 1억을 월세로 달라. 1억을. 그러면서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씩 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율을 넘어가서 요구하면 안 돼. 근데 그 이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연 몇 퍼센트나 10%나,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준금리 연동 비율 중 낮은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거기 2번을 한번 가봐요. B고 2번에 가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그 대통령령은 정하는 이율 가로 부분이 있죠. 연 3.5 거기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연 몇 퍼센트를 더한 3.5%를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대.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했거든요. 네, 동결했어요. 그래서 1.5%입니다. 연 1.5%를 기준, 그거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뀌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라고 줘, 안 줘? 줄 거야. 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지금이 오늘 현재가 1.5면 1.5랑 3.5랑 더하면 연 얼마가 돼? 5%나 10% 중에서 뭐 한 거? 낮은 거를 하래. 낮은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낮아? 5%가 낮으니까 그 5%짜리만 적용해라 이런 얘기야. 대충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사례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사례도 하나 좀 아무 데나 적어 놓으세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사례형 문제로 줄 거예요. 이 사례형 문제는 출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주택이고요. 1억 보증금을 월세로 달래요. 월세로 전환. 그래서 이제 월세를 얼마인지 구해보는 문제인데 단 기준금리는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준금리는 시험에 줘야 되겠죠? 네, 기준금리는 연 1.5%로 계산해서 한번 따져보실 건데 제가 시간을 10초 드릴게요. 네, 10초면 풀어. 10초. 어렵지 않아. 네. 연 1.5.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연 10%나 기준금리 더하기 연 3.5%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절대 어렵지 않아요. $50만 원은 아니에요. 얼마? 41만 6천 원?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전환되는 돈이 얼마죠? 1억. 1억 곱하기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 중에서 낮은 거? 연 10%나 연 5% 중에서 낮은 거. 뭐가 나죠? 연 5%요. 연 5%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연 3.5%를 더해서 나왔지? 그러면 연 3.5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 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건 안 주니까 시험에. 그럼 요거는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 더하니까 연 5%니까 얼마 나와요? 500이 나오잖아. 근데 500, 연자를 붙여서 이제 곱했으니까 연 5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월세로 달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야지. 그럼 얼마 쪽 나와? 41만 6천 666? 예, 666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이제 정답.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상가는 이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상가는 옆에 가봤더니 연 몇 퍼센트나 12%나 기준금리 연동 비율 중 낮은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건 3번을 가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거기 배수에서부터 끝까지 채생, 즉 그 배수가 몇 배수를 말해? 4.5배수를 곱하래요. 곱해. 그러면 1.5 곱하기 4.5 하면 대략 얼마나 나와요? 1.5 곱하기 4.5 하면 6.75%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뭐나 뭐 중에서 12나 연 6.75% 중에서 낮은 거 뭐가 더 낮아? 6.75%가 낮잖아요. 그거 낮은 거를 적용하라는 거야. 근데 계산 방식이 주택이랑 상가가 조금 달라서 이제 주택이 조금 더 흔한 경우일 테니까 그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둘 다 알고 계시고요. 밑에 이제 내려오면 법정갱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묵시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아무 말 없이 뭐 이런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간이 끝나버리면 옛날하고 똑같이 연결이 된다, 연장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럼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뭐라고 해야 돼?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라고. 차단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뭐라고 하겠어? 나간다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말 없이 끝나면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이제 그 임대인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은 기간 만료 1월까지.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야? 임차인이 유리하죠. 왜요? 그냥 한 달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상가는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 만료 얼마에서 얼마 전까지? 6월에서 1월까지. 거기다 채색하시고 따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가만히 있어도 행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행사돼? 적극적으로 내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의사 표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기간 만료 얼마에서 얼마?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겠고요.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밑에 또다시 최단 기간의 적용을 받아. 그럼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최단 기간의 적용을 또 받는데, 임차인한테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도 있어. 거기다 채색합니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가능해요. 그러면 아침에 짐 딱 싸놓고 오후에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로에 보니까 임대인이 뭐 한 날로부터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대. 3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무슨 주의라고 할까? 받은 날로부터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이런 거를 도달주의라 그래. 도달주의. 아주 특이한 거죠. 우리가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지의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고를 뭐한 날?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럼 임대인은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야? 통고를 받고 3월이 지나야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차권 승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임차권 승계에서 일단 중요한 건 상가에는 없다라는 거야. 다시 임차권 승계 제도가 어디에는 없대? 상가에는 없대. 그러면 어디에만 있대? 주택에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간단한 사례를 좀 하나만 드려드릴게요. 자, 주택 임차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얘가. 자, 얘 뭐 남기고 사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이제 권리고 뭐를 남기고 사망했냐. 이제 권리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했으니까 임대차 관계는 종료가 된 거야. 임차인이 사망했으니까. 그럼 뭐를 우리 남겼냐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남기고 사망한 거죠. 자, 이거 누구한테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권리니까 좋은 거니까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법정상속인한테. 근데 얘가 법정상속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혈혈단신이야. 아무도 없어. 혈혈단신. 누구한테 넘어갈까? 응? 혈혈단신이야. 혈혈단신이 뭐야? 그냥 천의 고아야.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이거는 국고로 귀속돼요. 국고로. 그런데 그건 쓸 필요 없어.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현실적으로 얘가 법정상속인은 없는데 얘가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사실혼자. 이 사실혼자가 뭐야? 응? 혼인신고는 안 했어. 그런데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사실적으로 살고 있어. 근데 원래 우리나라 민법은 뭐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혼을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얘는 배우자가 아닌 거야. 근데 주임법에서는 얘를 뭐로 봐?
배우자로 봐. 그래서 요게 얘한테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임법에만 있대. 예? 예, 주임법에만.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얘랑 법정 상속인이 어떻게 봐도 공동 상속해. 반반씩 말 그대로. 요렇게가 공동 상속. 얘가 없으면 사실 혼자 단독 상속. 그렇게.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다시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반반씩 받고 없으면 사실 혼자가 다 받는. 이게 뭐가 특이한 거야? 그래서 얘한테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주 특이한 거지.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라고. 예. 사실혼자가 만약에 포태 상태에 있었으면, 포태가 뭐죠? 포태가 아기를 갖고 있었다면 뱃속에 아기도 상속받아. 왜? 상속인이니까.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제 보는데, 그 임차권 등기는 한번 좀 제가 적어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여백에다가 원래 쓰셨던 데다가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예. 이거 별 2개짜리고, 이제 다른 거는 우리 제외하고 주택하고 상가의 임차권 등기만을 볼 거예요. 자, 2가지 임차권 등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민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호법, 이제 주임법, 상임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는데, 이 민법 규정에 의한 그 임차권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누구랑 누가 같이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등기관이 그걸 격려하면 임차권 등기니까 뭐하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해요. 시점은 언제 생길까요? 아니고 즉시. 다음날 아니고 즉시. 등기를 통한 대항력은 즉시 생겨요. 다시. 등기를 통한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고? 즉시. 자, 그럼 여기서는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단독신청이 원칙이에요? 원래가? 공동신청이죠? 예. 근데 이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거야? 임차인조차고. 그럼 여기서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는 게 맞아? 임차인이. 왜? 얘조차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야.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이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 누구 단독으로 신청할까요? 임차인 단독. 근데 이 임차인에게 사정이 좀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냐면, 얘가 뭐는 끝났는데, 기간은 끝났는데,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플러스 뭐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이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아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럴 때 어디 가서요? 등기소는 아니야. 법원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하게 뭐가 지금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법원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원래 법원은 등기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등기관에게 보내는 거야. 등기소는 콘크리트밖에 없으니까 등기관에게 보내는데, 이때 보낼 때 명령을 때려요. 그래서 이거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내린다 X야. 그러면 법원이 누구한테 내린다?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등기관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명령을 받았으니까 안 좋지. 예, 그래서 등기관은 이걸 명령이라고 안 하고 법원이 나한테 부탁한가라고 생각해. 예? 그걸 촉탁이라고 해. 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촉탁. 얘는 법원은 명령.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어떤 말이 맞아? 명령이 맞아? 촉탁이 맞아? 당연히 명령이지. 법원은 누구한테나 명령하는 거야. 예? 예.
감히 법원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사고가 잘못된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이 말을 쓰면, 즉 명령 등기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생기니까 그거를 등기 용어로는 명령 등기라고 안 하고 촉탁 등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명령 등기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 법원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아무튼 이제 이거를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격려되어지고요. 이후의 내용은 동일해요. 위에나 아래나. 그러면 어떤 게 다르냐면, 위에는 어디 가서 하고 등기소, 아래는 법원에 가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위에는 공동신청이고 아래는 단독신청이라는 게 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요거 격려되면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뭐를 청구하겠어? 비용을 청구하겠지. 예. 왜냐면 얘가 이행지체에 빠진 애니까 비용 청구는 얘한테 해서 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거까지 다 중요해요.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 다 끝났고요.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뭐 좀 이거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라든가 오늘 수업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게 아닌데. 자,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요. 잘 접어서 어디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십시오. 다른 데다 넣고 다니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주임법, 상임법은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6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72페이지. 책 672페이지. 3번 제목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법을 줄여서 실명법, 실명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명법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법이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어떤 사람이 집이 되게 많아. 집이 한 20채 정도 돼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내기 싫으니까 집 없는 사람 19명 정도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19명한테 일일이 다 뭐를 해놓은 거야? 등기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인데.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거 아니야. 그런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죠. 예, 반사회적 행위잖아. 탈법이고 뭐 탈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을 실명법이라고 하고요. 95년도에 제정이 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이후에 사람들은 그 명의신탁을 안 할까요? 아직도 많이 할까요?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래. 처벌이 약해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냐면 무기징역, 막 이런 거. 사형은 못 쓰니까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뭐 이런 거 확 때려줘야 돼. 그래야 이런 짓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개념 잡고요. 여기서는 명의신탁이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 하단에 보면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봤을 때 뭐가 좀 중요해 보여요? 3가지 중에 중간 생략형 명의등기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이 더 중요해. 시험에는 그거 더 잘 나와. 뭐가요? 계약 명의신탁이. 왜 그러냐면 얘가 실무에서도 많고, 그리고 요거를 알면 나머지 기본형이랑 뭐 중간생략형 명의등기는 저절로 그냥 알게 돼.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나머지들.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이 아주 특이한 명의신탁이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릴 건데, 일단 계약 명의신탁 쪽에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계약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토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토지 A 소유자가 있었는데 얘가 누구한테 뭘 팔았대. 자기 토지를. 근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A 밑에 매도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선의. 그 말이 중요해. 그럼 선의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선의가 뭡니까? 모르고 이런 뜻이야.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모르고 팔았다. 알지 못하고 팔았대. 근데 누구한테 팔았대? C한테. 그런데 C한테 팔긴 했는데 어떤 관계가 사전에 있었었냐면 B랑 C 사이에.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B랑 C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약정을 원래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했다는 거야. 이렇게 명의신탁의 약정을 하고 B가 C한테 뭐를 지원하고 자금,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명의만 되고 해서 이제 A한테 뭐를 이제 넘겨받았어요. 등기. 그런데 자,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해야 돼?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얘네들은 나쁜 짓을 한 거야? B랑 C? 예. 얘네들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얘가 뭐였으니까? 선의였으니까 얘의 거래 안정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잖아. 나는 모르고 팔았는데 얘네가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등기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고 나는 못 팔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제대로 팔았을 텐데 얘네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잖아, 얘가. 그래서 물었단 말이야, 국가가 얘한테, 선의의 매도인한테. 너 원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었어.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판대로 효력 발생하게 해주세요. 그게 좋잖아. 얘 입장에서는 판대로 그렇게 해줄게. 해서 선의의 매도인에게서 얘가 이제 C가 뭐가 되죠? 수탁자가 되고 돈 준 사람을 신탁자라 그러는데 선의의 매도인에서 수탁자에게 넘어온 매매, 등기 모두 뭐 하게 해줄게? 유효하게 해줄게. 그걸 쓸게요. 그림에다가 매매 옆에 가로 유효, 등기 유효.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원인 계약이잖아. 원인 계약이 뭐 하대? 유효하대. 이에 터잡은 등기도 유효하대. 그럼 물권이 변동이 생기잖아. 그죠? 원인 계약 유효, 등기 유효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A에게서 C에게로 가는 거야. B에게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등기가 얘한테 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가 생기네. C가 뭐를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취득해? 아니면 불확정적이야? 확정적으로 취득해. 원인 유효하고 등기 유효하니까. 그러면 이제 B가 돈을 내서 이렇게 얘가 샀잖아. 그러면 B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C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즉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어? 불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원인이 유효하고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 소유권 취득은 그냥 확정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 거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이전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왜? 얘 거니까. 이런 걸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 그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얘가 그 대신 준 건 뭐야? 소유권을 줬어? 돈을 줬어? 돈. 그러면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일은 봐요. 그럼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어? 예, 그건 가능해. 왜? 이건 얘 돈이니까. 그래서 얘가 취득한 자금 있지?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얘 거가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 건데 중개사법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해. 2차에서는요. 자, 그럼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A, B, C 3명 중에. 일단 A는 처벌하지 않아. 왜? 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누구? 얘랑 얘.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어? B. 얘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거예요. 얼마에 얼마? 5년에 2억. 그러면 수탁자는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세게 약하게?
약하게. 얼마 정도 약하게? 3년에 1억. 3년에 1억. 이렇게 처벌하는데 이거나 이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한다면 이거 하나를 암기해야 돼. 그 정도로 잘 나오거든. 어떤 걸 암기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를 외우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5년에 2억을 누구를 처벌한다고? 신탁자. 신탁자를 처벌한다. 잘못했으니까 딱 봐도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가 이걸 D에게 또 처분을 합니다. D는 누구냐면 제3자야. 그러면 이 제3자한테 처분을 할 때 이 처분행위가 B한테 배신행위야? 왜 아니야? 이거 얘 돈으로 산 건데. 그랬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누구라 그랬지? C니까 이 처분행위는 얘한테 대한 배신행위도 아니고 얘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야? 얘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이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걸었을 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 중요. 그러니까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는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 처분하지 내 거니까 그 행위가 신탁자에게 있어서 모순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횡령죄가 되지 않아. 왜? 내 거니까. 내 거를 팔은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의 본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 계약명의신탁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선의의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려고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악이었다면? 아니, 악이었으면 무효. 얘한테 소유권 올라오는 거야. 악이일 때는 그래요. 근데 선의일 때만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674페이지 가시면 적용 배제, 그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그 양가로 2번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674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에다가 그리고 그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뭐라고 돼 있나? 그건 무슨 말일까요? 종중끼리는 종중하고 우리 그 종중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 그거를 종중 앞으로 등기하는 게 어렵거나 할 수 없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종중원 한 명을 정해서 누구? 종손 뭐 이런 거를 정해서 종손 앞으로 등기해 놓는 경우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거. 또 배우자 간에는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명의신탁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등기하기 어려우니까 뭐 가령 보통 실무에서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장로 중에서 어떤 교회 장로 중에서 어떤 장로? 1번 장로?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여러 가지 직책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재무 담당 장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걸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처벌 안 해? 그럼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어떤 그 명의를 이렇게 돌려놓는 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고 677페이지로 가시면 4번 주제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여기는 거민제도를 보는데 이 거민제도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제목 옆에다가 그냥 막바로 써놓을게요. 그 등기 특별조치법 옆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뭐가 의제? 거민 의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토지거래 허가 시에도 뭐 의제? 거민 의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거민 의제라고 하는데 요것만 기억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쪽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으니까 요것만 그냥 알고 계실게요. 거민 의제는 두 가지 경우에 된다는 거죠. 뭐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와 토지 거래 허가했을 때. 그렇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와 토지 거래 허가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690페이지. 이제 실무 마지막 장인데 7장 경매, 공매 파트이고요. 경매에서 하나 매년 나오고 매수 신청 대리 파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중간에 공매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매는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경매에서 하나, 매수 신청 대리에서 하나 이런 정도 출제될 건데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요. 좀 생소해요. 우리가 안 해본 내용들이라서. 그런데 그 생소한 게 우리만 생소해요? 아니면 출제위원들도 생소해요? 출제위원들도 생소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문제를 주진 않아. 그래서 굉장히 뭐한 거, 그냥 쉽고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정도만 출제하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쪽의 문제들은 정확하게 찍어 드릴 거야. 예, 요거 나올 겁니다 라고 찍어 드리면 그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항상 제가 그거 맞췄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나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누구나 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준다는 거. 그럼 이제 경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 매각의 준말이에요. 뭔 말? 경쟁 매각. 예, 그런데 이 경쟁 매각이라고 하는 게 꼭 부동산에만 경쟁 매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여러 파티의 경쟁 매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 해서 이제 691페이지 오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그러니까 광의의 경매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경쟁 매각을 말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떤 경매를 관심 가지면 되겠어요? 협의의 경매. 예, 그렇지? 예, 협의의 경매를 이제 관심 가지면 되는 건데 그 협의의 경매가 두 가지가 있대요. 무슨 경매, 무슨 경매가 있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강제 경매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 다 채색할게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강제 경매. 그러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게 뭐냐면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쉬울까요? 은행에서 저당 잡고 대출해주고 안 갚으면 경매 집어넣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줄여서 임의경매라고 그러기도 해요. 임의경매. 이에 비해서 강제경매는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뭐 우리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 대금 안 갚으면 어떻게 되지? 신용카드 잔뜩 쓰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소송을 걸어. 대금 상환하라고. 근데 내가 이겨져. 질 거 아니야. 그럼 그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제 경매 신청하는 거.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하고 안 갚으면 강제 경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소송 걸어서 담보대출 안 갚으면 막바로 경매 들어오는데 그건 임의 경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무슨 경매가 좀 흔할까요? 많을까요? 응? 뭐가 더 흔해? 많아? 임의 경매가 더 많아. 거의 한 90% 정도는 임의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로 돈을 신용으로는 안 빌려준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리고 신용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야? 응? 아니. 사채업자들 말고. 주로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이나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형제 간이나 이렇게 안 빌려주잖아. 예.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많지 않은 게 가족 간에 보통 이렇게 뭐 빌려주니까 아버지가 아들 돈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경매 신청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많지 않아. 강제 경매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보면. 자, 넘어가시고요. 경매제도의 장단점에서 4번만 채색을 하겠습니다. 경매 장점 4번. 나머지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시험에 물어볼 수는 없고요. 4번이 좀 중요한 얘기인데 경매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되지?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맞추셨던 건데 왜 경매에서는 허가를 면제해주지? 지난주에는 맞췄어. 참고로 여러분이. 왜 경매는 허가를 안 받느냐고. 거래가 아니라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 맞죠? 예. 그래서 경매는 뭐가 아니야? 계약이 아니야. 거래가 아니야. 그래서 허가 안 받는다고. 그게 좀 굉장히 경매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야. 그죠? 왜냐면 외지 사람이 사기가 어렵잖아. 허가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로 사는 게 가장 대안이야? 경매로. 그래서 경매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제 내려오면 경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인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경매된 물건 위에 존재하는 어떤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거를 가려보는 거야. 가려보는 작업. 그걸 내자로 뭐라고 그래? 권리 분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1번에 소멸, 소재주의 같은 말이고 지워지는 거. 2번에 무슨 주의? 인수주의 이렇게 했는데 지워지는 게 좋아 아니면 살아남는 게 좋아? 우리 저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 지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게 소멸주의, 소재주의야. 불 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소방관. 소방관이라 그래? 소방관 아저씨라 그래? 응? 소방관이라고 그래? 소방관 아저씨라고 그래? 소방관 아저씨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의사 아저씨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게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인권위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 아니 그런 말 안 붙이고 직업만 표기한대. 그냥 의사 이렇게 의사라고 한대. 예. 그리고 소방관 이렇게 뒤에 아저씨, 아가씨, 뭐 아줌마 이런 거 안 붙인다는 거야. 붙이면 조금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게 봐요. 소방관 아저씨, 군인 아저씨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사 아저씨 이렇게 안 하잖아. 예, 의사 뭐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야죠. 변호사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 변호사 선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직업을 차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안 붙인대 이제. 그냥 뭐라고? 그냥 의사. 그다음에 소방관.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겠다.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 그게. 목사 아저씨 이렇게 안 한다 이거. 예, 그냥 뭐라고? 목사 이렇게. 예. 스님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스님이라고 해야지. 제가 그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스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냥 스님은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스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뒷장 가시고요. 지금 보신 거를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언제나 쪽에 보니까 언제나 쪽에 네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뭐뭐 있지? 저당권, 담보가등기, 감유, 압류. 그 네 가지 권리를 애우세요. 그거를 왜 애워야 되냐면 이거는 그 어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애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대? 말소 기준 권리. 얘네가 왜 말소 기준 권리냐면요. 얘네들은 언제나 말소되거든. 언제나 말소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얘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선순위, 후순위를 정리해 주는 권리야. 뭐 해준다고? 정리를 어떻게 해줘? 싹 지워주는 일종의 지우개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래서 요거 네 개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자, 네 개. 저당권, 담보가등기, 감유, 압류.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두 가지 권리는 언제나 또 인수가 된다네. 뭐하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이거 언제나 인수된대. 얘네가 왜 언제나 인수됐냐면요. 정답이야. 등기되지 않으니까 경매에서 지우고 말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왼쪽에 네 가지 권리는 등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다고. 근데 오른쪽 거는 등기가 안 되니까 경매 절차에서 뭐 할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유치권, 법정상권. 그러면 얘네들을 지우고 싶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울 방법이 없어. 경매 절차에서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경매된 물건의 유치권이랑 법정상권이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는 언제나 인수된다. OX. 이건 살아남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유치권, 법정상권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경매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사례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사례를 좀 상단 여백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1번 가압류가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이 있고요. 3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4번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는 3번이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왜?
저당권이 하면 다 이미 경매야.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고 권리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권리 분석을 해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권리 내지는 등기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가지의 운명을 밝혀주라는 얘기야. 어떤 운명? 살아남는지 죽는지 그 운명을 밝혀주는 거를 무슨 분석? 권리 분석. 그럼 권리 분석 하려면 1차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기준 권리가 어떤 게 기준 권리가 되지? 얘 기준 돼? 예. 또 있어? 예. 얘도 기준이 되잖아.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한번 찾아볼게. 유치권은 여기 없는데. 요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곧 압류 등기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곧 뭐라고? 압류 등기란 말이야. 가압류, 압류가 기준 권리니까. 얘도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경매된 물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기준 권리가 있다. OX. O. 무조건 1개 이상의 기준 권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없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권리 분석을 못 하니까. 그러면 압류는 해놓고 경매하니까 무조건 얘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준 권리는 있는데 얘는 지금 기준 권리가 몇 개야? 3개. 자, 이럴 때 가장 빠른 거, 늦은 거, 중간 거. 어떤 게 기준 권리가 된다? 가장 빠른 거. 그럼 뭐부터 기준?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멸이 되면서 전부 지워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기준 권리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싹 지워지는 거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5문항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죠? 왜? 항목이 4개니까. 그럼 여기서 뭐를 하나 더 한 항목으로 줄 거냐면 위험 요소가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좀 쉬운 건 아니야.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말하면 중상 정도 되는 문제라고 이게. 어떤 지상권이 변수가 있어. 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 법정상권. 이거는 등기지상권이야. 법정상권 아니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압류 언제 하지? 받을 돈 있을 때. 금전채권 있을 때. 근데 얘가 3천만 원이야. 채권이 3천. 근데 지상권은 50년짜리야. 근데 여러분이 지상권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변제하지. 누가? 여러분이. 뭐를? 가압류를. 그걸 뭐라 그래? 대위변제라고 해요. 그럼 대위변제가 되면 경매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만족했으니까 원인무효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가압류 없어지잖아? 그럼 가압류는 처음부터 없던 거야. 그렇지? 그럼 기준 권리가 어떻게 돼? 내려가. 어떻게?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수가 되는 거야. 위험하다고. 그런 거를 이제 한 항목을 더 만들어서 준다고. 이런 물건은 좋은 물건이야? 위험한 물건이야? 위험해. 뭐가 살아남을 수 있어? 지상권. 대신 가압류가 금액이 굉장히 크면 뭐 몇십억대 막 이러면 대위변제 하기가 어렵겠지. 근데 얼마 안 되면 대위변제 들어가지 당연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해주고요. 이거를 개공이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건당 5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거 해주고 50만 원. 이거 해주는데 몇 분 걸려? 3분이면 되잖아.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50만 원. 그럼 많이 받는 거야? 적당히 받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 하나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적당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제 권리 분석까지 받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경매 절차 넘어갈게요.